1453년 2월 임무를 완수한 수양대군과 신숙주는요, 약 5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신숙주가 조정에 복귀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신숙주는요, 이 충격에 휩싸인 조정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요. 이 무슨 수작이냐? 계유정난. 너무 유명한.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측근 중의 측근인 김종서와 대신들을 불시에 습격한 사건, 바로 계유정난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계유정난의 명분은 바로 김종서와 대신들이 어린 임금을 휘둘러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이후에 핵심 요직을 겸하면서 권력과 경권을 모두 독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5일 후에 신숙주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정난의 공을 논하여 신숙주를 2등으로 삼는다. 근데 학교 공을 없다고 넣어요. 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유정난은 실제적으로 신숙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는 이야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얘기하면서. 아, 무서운 분이시네요. 무서운 분이시네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셨죠? 자,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신숙주에게 2등 공신, 이 책봉을 한 거예요. 에이.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도 지금 속으시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아, 이게 저 억울해서 한마디 해야지. 억울한 척 하시지 마세요. 조나단 씨, 김동규 씨. 네. 아직도 신숙주만 공신으로 책봉된 게 아니라 네. 성산문 네. 역시 공신으로 3등의 공신으로 받았습니다. 성산문도 같이 그러면 했나 보죠. 같이 성산문도. 압니다. 그리고 성산문보다 더 높잖아요. 무조건. 네, 맞습니다. 이게 신숙주만 이렇게 공신 책봉이 된 게 아니고요. 계유정난 당시 집현전에서 숙직 중이었던 성산문에게도요, 3등 공신을 내립니다. 아니, 어떤 마음인 거지? 네.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교수님. 아니, 그 수양대군은 결국은 교수님한테 아니, 달려가는 아무것도 안 한 가만히 있던 지금 신숙주 성산문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상을 주는 거예요? 이건 집현전의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하는 수양대군의 정치적인 술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인재들로 꾸려졌던 집현전 학사들 중에 본인과 함께 명나라 함께 같이 다녀왔던 신숙주, 그리고 신숙주의 절친 성산문을 확실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회유 차원에서 정난 2등과 3등 공신을 책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숙주와 성산문이 받은 건요, 공신이라는 명예뿐만이 아니었어요. 공신에 책봉되면서요, 어마어마한 보상까지 받게 됩니다. 신숙주는요, 45만 평의 땅, 와, 부동산까지? 45만 평의 땅과 어마어마한 금전을 내리고요. 성산문은 30만 평의 땅과 노비 10명을 받습니다. 와.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신숙주와 성산문이 이 수양대군의 속내를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아셨죠?
언제부터 아셨어요? 같은 팀이라니까 지금 벌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숙주란 사람을 기본적으로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긍정적으로 항상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 받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시만, 좀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받으셨잖아요. 좀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깨끗하다. 자, 마음이 깨끗하다고요? 45만 평을 받고. 자, 성산문은요, 계유정난 당시 한 게 없다면서 공신책봉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합니다. 역시. 성산문이요? 네, 성산문이. 신숙주는요? 야, 신숙주. 신숙주 역시 같은 이유로 사양합니다. 오. 한 차례. 잘해? 형식적으로 한 번 했네. 형식적으로. 옆에서 안 만나니까. 이호준 선배님, 자 그냥 확실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 신숙주는 왜 공신을 한 번만 거절한 거예요? 물론 계유정난의 그 진행 과정에서 그 수양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찬동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은 그때 저는 신숙주의 정치인으로 관료로서의 삶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숙주의 시선은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를 향해 있었다. 어차피 정난이 벌어졌고 이렇게 상황이 바뀐 바에야 빨리 이걸 수습해서 전국을 안정화시키는 것만이 백성들에게 편안한 국가를 주는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게 올바른 정치인 관료로서의 나의 자세가 아닐까 해서 받아들였다. 그걸 변절자라고. 자, 좋습니다. 그럼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유정난의 2등 공신을 딱 한 번 거절한 신숙주, 변절자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어렵다. 선택 박스 돌려주세요. 교체했습니까? 조나단만 지금 아니에요. 저는 네. 그 얘기를 하신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꼭 단종뿐만 아니고 왕들이 어렸을 때 왕이 되면 이 대신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 왕족 입장에서는 수양대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봐서 일단 처음은 김종서 그 무리들을 일단 없애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거기에 맞다고 본 거예요 신숙주는. 이미 지금 수양대군의 행동이 거의 왕 아닙니까? 그 삼촌이 굳이 나서서 단종의 주변을 처단해 주는 일이 과연 정말 단종을 도와주기 위한 걸까? 그 다음 수순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천재예요, 신숙주는. 그렇기 때문에 변절자는 맞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지금까지 변절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전 지금 맞다로 바꿨어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바뀌었어요. 못 이기는 척. 그 노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공신책봉은 수양대군이 한 게 아니고 예. 왕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까 그치만 세조가 단종을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예원 씨가 저하고 계속 같은 표로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한편 든든한 또 이렇게 지옥. 그래서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절친한 친구 신숙주와 성산문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눴겠죠. 그리고 1455년 윤 6월 11일 결국 신숙주와 성산문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긴 거예요. 아이고야. 자, 그렇다면요. 그 단종의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전달해야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성산문이 옥새를 안고 목 놓아 통곡하니. 그러니까 이때 성산문은요, 당시 옥새를 담당했던 기관 승정원의 동부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산문은 단종의 명령으로
옥새를 가져오긴 했지만 차마 건네지 못한 채 목놓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옥새를 넘기지 않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이 성산문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세조가 바야흐로 부복하여 겸양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머리를 들어 빤히 쳐다보았다. 그 부복하여 겸양하는 태도를 취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복이라는 게 우리 저 제사 지낼 때 네네네. 부복하잖아요. 네네네. 엎드려서.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이게 부복이야. 네. 이렇게 딱 있는데 얘가 여기서 막 울고 있어. 네. 그러니까 딱 있다가 딱 보는 거지 째려. 이건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건 진짜 고개만 들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세조가 왕이 되면 1순위인 거예요, 성산문은. 1순위. 와 이러고 있다가 싹 본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엎드려 옥새를 기다리던 수양대군이 고개를 들어서 울고 있는 성산문을 많이 쳐다본 거예요. 신숙주는요, 세조의 운명을 건 중요한 문서를 들고 명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숙부 이유가 아니었다면 나라를 진정시키고 사직을 유지해 지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유가 누군지 아세요? 수양대군. 맞습니다. 이 문서는요, 단종이 명나라 황제에게 세조의 즉위를 알리고 세조를 책봉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사실 단종이 썼다고는 하지만 세조의 입맛대로 작성된 문서였겠죠. 벌벌 떨면서 썼을 거예요. 와 진짜 어떤 심정이었을까? 세조가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즉 명나라로부터 즉위를 허락받는 중대한 임무를 누구한테 맡겼다? 신숙주. 네, 신숙주한테 맡긴 거예요. 신숙주. 그리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456년 2월 21일 무사히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은 신숙주가 조선에 돌아옵니다. 큰 일을 해낸 신숙주가 궁에 도착하자 세조는요, 용상에서 친히 내려와 버선발로 맞이하죠. 그리고 환한 얼굴로 술을 따라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먼 길을 함께하며 꿈꿨던 중대한 일을 이제야 이뤘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자, 이 신숙주가 올라탄 세조의 배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배처럼 쭉쭉쭉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세조 편에선 신숙주의 활약이 이어지는 이때 성산문과 지편전 학자들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디데이는 바로 1456년 6월 1일. 세조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온 명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연회날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이 들떠있는 분위기를 틈타서요, 세조의 호의를 위해 무기를 들고 연회에 참석하는 무사, 벼른검들을 이용해서 세조를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타겟은요, 세조뿐만이 아니었죠.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와 이건 성산문도 신숙주를 세조 편으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소중한 친구였다 해도 정당한 왕을 저버린 채 세조의 편에 선 신숙주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단종과 세조라는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선 이 신숙주와 성산문. 가까운 운명이 이게. 자, 그리고 드디어 연회날이 밝아왔습니다. 성산문과 지편전 학자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야심찬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이효정 씨, 이들이 성산문의 그 원대한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세조에게는 세조를 떠받치던 양날개가 있었죠. 네. 한쪽이 신숙주, 한쪽이 한명회. 그날 이 양반의 뭔가 이 촉이 딱 발동을 해서 연회장을 딱 보고 이 연회장이 좀 좋고 이러니 벼룬검을 오늘 여기 들이지 말자. 하고 이제 세조께 건의를 하니까 세조께서 그래라. 그래서 사전에 봉쇄돼 버리지. 벼룬검이 연회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로막히니까 결국 거사는 다음을 기약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사가 실패한 바로 다음 날 성산문과 집현전 학자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가 세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누군가가 이걸 알린 것 같아요. 네. 세조를 상대로 역모를 꾀한 성산문을 누군가 밀고 했던 겁니다. 고발자는 성산문과 함께 거사를 도모한 집현전 학자 출신의 동료 김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동료는 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누가 혹시 포섭한 건가요? 포섭했다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한 건데요. 한번 계획이 어긋나자 세조에게 언제 들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스스로 이제 내부 고발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김질은 역모 고변의 대가로 포상도 받고 그 뒤로 관직도 잘 이어나가고 좌리정까지 역임합니다. 고발을 듣고 분노한 세조 앞으로 끌려간 성산문과 집현전 학자들. 하지만 그들은요,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든 성산문은 세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으리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여 뺐으니 성산문이 신하가 되어서 차마 군부에 배출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산문이 천륜을 어긴 세조의 즉위 과정을 비난하면서 당신은 왕이 아닌 도둑일 뿐이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성산문의 일침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릉께서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천추만세 뒤에 너희들이 모름지기 이 아이를 잘 생각하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남았는데 네가 어찌 잊었는가? 너의 악함이 이 정도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성산문이 살아생전 세종의 당부를 상기시키면서 선왕의 유지를 저버린 신숙주의 악독함에 치가 떨린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이 말을 들은 신숙주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신숙주는 친구 성산문의 비난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걸 못 지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옥사를 당하고 있는 동료들, 집현전의 동료들,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뜻을 같이 했던 그 동료들이 오늘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참담했겠죠. 더할 나위 참담했겠지만 신숙주로서는 오히려 너 세조 잘 알지 않니?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포부와 그 사람의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잘 알지 않니? 그렇다면 우리가 신하된 도리로서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그에게 빌려줘서 그의 팔과 다리가 돼서 우리가 국가를 올바로 지탱해 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니? 라고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 결국 성산문은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이계, 하위지, 유흥부와 함께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이들의 목은 본보기로 3일 동안 저잣거리에 내걸립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사망한 박팽령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원까지. 세조와 신숙주를 죽이려 했던 사육신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신숙주와 사육신이 몸담았던 집현전까지 없애버립니다. 절개를 지키기로 한 사육신과 새로운 군주를 섬기기로 한 신숙주. 신숙주는 사육신과 다른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남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보단 이렇게까지 된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신숙주가 상왕 단종의 죽음을 거론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1457년 10월 21일 단종의 유배지 영월에서 단종의 사망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제 신숙주는 세조 곁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그리고 1459년 11월 11일 신숙주는 관료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직 영의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재상으로 우뚝 선 신숙주에게 세조는 이런 말을 건넵니다. 신숙주는 곧 나의 위징이다. 위징? 뭐지? 여기서 위징은요, 당나라 태종 때의 명신이자 저명한 정치가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위징은요, 당태종을 도와 당대 무화 통치를 일궈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징은요, 당태종의 형인 태자 이건성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그 형과 동생을 죽이고 황위에 오르자 과거의 일은 잊은 채 위징은 새로운 황제 당태종을 모셨던 것이죠. 당태종은 자신을 인정하고 따르는 위징을 아꼈고 위징 역시 능력을 알아봐주는 당태종에게 충성합니다. 그렇게 함께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뤄낸 두 사람, 혹시 누군가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세조는 당태종과 위징에게 자신과 신숙주를 겹쳐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는 공식석상에서 3번이나 신숙주를 나의 위징이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것은 신숙주의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 그다음에 그 능력을 알아보는 자신의 안목, 이것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신숙주를 비롯해 자신의 사람들을 아끼는 세조의 마음이 너무 큰 탓이었을까요? 공신을 향한 세조의 너그러움은요, 나라의 기강을 흔들리게 합니다. 사냥 금지 구역에서 마음껏 사냥하는 건 물론이고요, 세조의 부름에도 늦장 부리기까지 합니다. 맞아. 그랬었어. 감히 왕을 능멸하는 듯한 공신들의 행동. 하지만 세조는 공신들에게 땅을 주는 공신전을 남발하고요, 공신 가족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 특권까지 주는 등 공신들을 감싸고 돌면서 공신 우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공신천하가 된 조선에서 신숙주는요, 세조에게 수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의 감찰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신숙주가 임금께서 잘못 보고 잘못 살피셨습니다 라며 세조를 지적한 거예요. 세조를 지적한 거예요. 참다 못한 이 신숙주가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공신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선배님, 그 신숙주가 세조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건 신숙주가 공직에 들어서면서부터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봐야죠. 비단 이게 세조에게만 바른 말을 한 게 아니고 늘 옳지 못한 일, 그릇된 일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돌려 세우려고 하고, 그랬던 게 이 사람이 오늘의 영의정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뭐 그 밑받침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세조에게 바른 말을 아끼지 않으며 조정을 이끌어가던 신숙주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좋지 않던 세조가 병을 앓다가 결국 사망하고 만 겁니다. 게다가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은 즉위 약 1년 만에 요절합니다. 그러자 대비 정의왕후는 13살의 성종을 조선 제9대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 원로 대신이 됐던 신숙주는요, 다시 영의정 자리에 오르면서 편찬 사업에 몰두합니다. 역사서와 예법서, 법전과 외교서까지 신숙주는 남은 온 힘을 조선 전기 문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1471년 10월 24일 즉위한 지 약 2년 지난 성종과 신숙주 사이에 강력한 의견 대립이 벌어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성종과 의견 대립? 그러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진 신숙주가 이제 그만 관직에서 물러나 쉬고 싶다면서 사직을 요청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의왕후는요, 세조께서 매번 경을 위징에 비견했는데 이를 잊었습니까? 라면서 이 신숙주의 사직을 반려합니다. 신숙주가 조정을 떠날 수 있었던 거는요, 이로부터 무려 약 4년이 지난 147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숙주가 조정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 병환이 위독해진 신숙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숙주가 영의정으로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이렇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변절자 이미지는 대체 언제부터 굳어진 걸까요? 그러게요. 그 당대에는 되게 엄청 평이 좋은데. 신숙주가 죽고 200여 년이 흐른 1691년 9월 노량진 길가를 지나던 숙종이 사육신의 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사육신의 묘를 보면서 절개와 의리를 느끼고 감탄하던 숙종은요, 사육신을 복권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육신의 지조를 높이 평가하다 보니 반대로 신숙주를 비난하는 시선이 늘어나게 된 거죠. 특히나 이 신숙주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이렇게까지 견고해진 건 일제강점기부터라고 합니다. 소설가 이광수가 쓴 단종애사에서 신숙주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리를 가볍게 저버리는 인물로 표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 속 신숙주에게 시대상이 반영되면서 친일 매국노 같은 변절자의 이미지까지 더욱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신숙주를 위한 변론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금방 접하신 정보가 오늘의 해답을 얘기해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셨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 신숙주는 변절자입니까? 아닙니까? 선택의 박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지켜야 될 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마지막엔 들더라고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숙주 나물로 불리기까지는 그 정도 최악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세종이 이렇게 팔에 단종을 안으면서 와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변절자인가 아닌가로 했을 때는 변절자가 맞다. 자, 이제 최고의 토론자를 뽑을 시간입니다. 자,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토론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할 때는 이게 행간의 의미를 좀 잘 따져 읽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행간을 잘 파악한 사람은 누구죠? 과연 그래서 1등을 예. 초지일관으로 변절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중립으로 바꿨던 김동현 씨가 좀 이해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자, 교수님이 뽑은 오늘의 최고 토론자는 김동현 씨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진짜 아니 이 정도면 잠깐만요. 팁 좀 알려주세요. 특기가 토론이어서 제가 앞으로 또 이걸 하면 또 우승해 보게요.